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막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20번째, 그리고 파트 4번째 색채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힘내시고요. 자, 이제 8강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요, 일단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조명의 종류와 그 조명들의 특징, 그리고 각각 조명들이 색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색채와 조명과의 관계라는 파트와 오늘 이제 드디어 디지털 색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물론 이제 산업기사는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근데 기사가 좀 더 심도 있게 문제가 좀 미시적으로 바뀌면서 저도 이제 강의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색이라는 것, 우리가 색이라는 것은 이 빛과 상당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조명의 특징들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그 광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좋으면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조명. 자,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 광원색이라고 했었죠? 광원색. 기억나십니까? 색채 지각할 때 직접 광원으로부터 색을 발하는 그런 광원. 그래서 조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빛을 발광하는 거죠. 빛을 발광. 네, 그래서 이 빛을 발광하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방사, 열발광, 열방사라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열이 높아질수록 밝아지는 그러한 그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알고 있는 무슨 등? 그렇죠. 백열등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열방사 조명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루미네센스라고 합니다. 루미네센스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루미네센스는 뭐냐 그러면 열방사를 뺀 나머지의 것들을 우리는 제외한 모든 발광을 우리는 루미네센스 방식이라 하고요. 보통 그 500도씨 이하에서의 그 안에 그 자극 에너지를 통해서 발광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뭐 그런 건데, 뭐 그냥 이름만, 사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루미네센스니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예전에는 강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기사. 그래서 루미네센스라는 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의 대표적인 이 루미네센스는요,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방전등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방전등. 대표적인 방전등이 바로 루미네센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전등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고압 방전등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저압 방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방전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기체 또는 증기, 기체 중에서도 뭐 불활성 기체라든가 뭐 수은 증기 같은 그 속에서 약한 그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방전이죠. 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발광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방전등입니다. 그래서 고압 방전등과 저압 방전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압 방전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등? 형광등이 바로 저압 방전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압 방전등은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이제 배울 수은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메탈 할로이드 등, 그 다음에 나트륨 등 있죠, 나트륨 등.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크세논 등이라고 있죠. 크세논 등, 뭐 이런 것들입니다. 크세논 등. 자, 이렇게 조명 등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도 이 정도에서 나오니까 조명도 하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감정, 분위기, 뭐 우리 조색할 때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배색할 때 엄청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조금 미시적이니까 요 정도,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형광등은 약간 푸른빛이 난다, 백열등은 약간 붉은빛이 난다,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심도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분을 칩니다. 그래서 조명에서 크게 이렇게 백열등, 그 다음에 열방사에 의한 백열등과 방전등에 있는 이 등들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방사하는 그 백열등 외에 어떤 게 있느냐? 텅스텐 등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또 나와 있는데 텅스텐 등, 그 다음에 할로겐 등,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요 안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정리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 각각의 등들의 특징과 그리고 이 등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 발광하는 방식은 열방사하는 방식과 루미네센스 방식. 이것은 열방사 뺀 나머지 모든 방식인데 대표적인 게 방전등이다. 방전등은 뭐 기체나 증기 속에서 방전, 그러니까 전기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빛을 이용하는 광원을 우리는 방전등인데 두 가지가 있다. 고압방정등과 저압방정등이 있다. 자, 대표적인 저압방정등은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쓰고 있는 형광등이고, 고압방정등들은 수흠, 메탈, 나트륨, 크세논 등이 있다. 자, 열방사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등은 백열등. 우리 필라멘트 아시죠? 그 필라멘트의 열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 발하는, 그죠? 그런 형식, 텅스텐, 할로겐 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광등이라는 것을 한번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대표적인 저압방정등이고요. 빛은 어떤 빛이 납니까? 푸른빛이 납니다. 형광등은 푸른빛. 왜냐하면은 형광등은요, 이 형광등 안에 이렇게 우리 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자외선을 자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빛이 발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파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파란색이다 보니까 이제 한색 같은 느낌, 그죠? 차가운 느낌이 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연색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저기 광원, 그 자연 광원과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고요. 수명이 비교적 길입니다. 반대로 백열등은요, 이 열이 많아지면 어떻게 빛을 많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수명이 좀 백열등은 짧아요. 그래서 항상 필라멘트 팍팍 끊어지고 막 그렇죠. 팍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형광등 반면에 수명이 좀 길다.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로 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텅스텐 등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것과 함께 이 등들이 어떠한 색을 발하는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백열등, 특히 열방사 쪽은요, 대부분이 다 무슨 색이 나올까요? 맞아요. 붉은색의 빛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백열등도 마찬가지로 노랗고 좀 약간 붉은색 계열의, 난색 계열의 빛이 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애들은 이제 고기류나 이런 거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쓸 때 이런 등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조명도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텅스텐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텅스텐 등. 자, 교재에도 나와 있죠. 텅스텐 등은요, 기본적으로 이 필라멘트를 이용하는 건데, 이 필라멘트를 텅스텐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백열등보다는 좀 더 수명이 길겠죠. 그러니까 텅스텐 등도 백열등인데 백열등의 이 필라멘트를 텅스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백열등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수명을 좀 길게 하면서 열에 좀 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로겐 등은 뭐냐면 텅스텐 등이거든요. 텅스텐 등. 똑같이 텅스텐 등인데 텅스텐 등 안에다가 이제 그 안에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를 그다음 작은 미량의 요오드, 브롬, 염소 같은 이런 것들 화합물을 넣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할로겐 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방전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텅스텐이라는 요거요 필라멘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체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열방사의 그 등이지만 요 가스가 좀 들어간다. 그러나 필라멘트를 보호할 목적이다. 그래서 할로겐 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할로겐 등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그 효율도 높죠. 높고, 그리고 교재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연색성도 좀 좋고, 액센트 조명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이 할로겐 등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등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도 열은 많이 나요. 할로겐 등도. 그래서 실제 할로겐 등 이렇게 처음에 갈다가 제가 손 이렇게 했다가 뜨거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열 방사. 다시 한번, 백열등은 필라멘트의 열에 의해서, 그죠? 열 방사 형식의 그거죠. 그래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다. 그 다음에 효율이 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거에 비해서 빛이 약하다라는 거, 수명이 짧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주로 장파장, 난세계 계열을 빛을 바람으로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백열등을 거의 무슨 어떤 분위기 만들고 하는 목적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죠. 요즘에는 뭐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많이 쓰지 않죠, 그죠? 어떤 느낌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놓은 분위기를 만들 때만 좀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형광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은등. 자, 수은등은요, 말 그대로 그 관 안에 뭘 넣겠습니까? 고온에 그 수은 가스를 넣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크방전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미량의 어떤 전기 충격을 주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빛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수은등이나 이런 애들, 특히 형광등도 푸른색이죠. 그죠? 푸른색.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 수은등도 마찬가지 파란색 빛을 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수은등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수은등은 파란색이 아니라 이게 좀 파란색인데 거의 흰색 가까운 느낌의 파란색입니다. 거의 흰색이라 해야 되겠다. 수은등 같은 경우는 약간 거의 흰색에 가까운 파란색, 흰색에 가까운 그 파란색을 냅니다. 하여튼 파란색인데 흰색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은등은 도로나 뭐 공원, 광장, 막 이런 외부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 되게 밝은 그런 등들이 있어요. 그게 수은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할로이드 등인데요. 메타할로이드 등은요, 마찬가지 푸른색을 냅니다. 얘도 푸른색. 근데 거의 푸른색이라 해서 파란색이 대놓고 파란색이 아니에요. 형광등도 파란색이 나는 게 아니라 거의 흰색인데 거기에 푸른색이 아른아른거리나 그런 얘기입니다. 또 파란색이 그냥 나타나지는 않죠. 그죠? 메타할로이드 등은요, 그 수은등처럼, 수은 램프에 그 할로겐 화합물을 첨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교재 나오죠? 예, 그래서 메타할로이드 등도 수은등이에요. 수은 램프에 금속 할로겐 그 화합물을 첨가하여 만든 고압 수은등으로 마찬가지로 높은 효용성과 연색성을 가지고 있다. 푸른색을 내고 비교적 눈부심이 적어서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야간 운동장이죠. 저도 이제 야간에 축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할 때 눈부시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비교적 좀 참을만 할 정도의 눈부심. 그게 바로 메탈 할로이드 등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각각의 특징들과 또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등인데, 우리 저번에 그 나트륨이라는 그 금속에 뭐예요? 열을 주게 되면 그 금속들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한다 했었죠? 그때 나트륨은 어떤 색이었죠? 노란색을 방출하죠. 그래서 이 나트륨 등은 약간 얘네들처럼 약간 파랗고 하얀 게 아니라 얘는 약간 노란, 난색 계열의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 중 색이 좀 다르게 발광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약간 노란색, 황색이죠. 황색 빛이 난다라는 거 나트륨 등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트륨을 증기로 만들어서 방전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빛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개 같이 이렇게 많은 안개 속에서도 그 빛이 안개를 많이 잘 뚫고 투과해서 멀리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안개가 많은 지역 같은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도로 또는 터널 같은 데서의 조명으로 많이 쓰는 게 보다 나트륨 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세논 등입니다. 자, 우리 크세논 등은 이제 그 제논 기체라는 게 있어요. 제논 기체. 그 제논 기체를 또 마찬가지로 방전해서 하는 빛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푸른색인데 크세논 등도 마찬가지 흰색에 아주 가까운 그러한 그 푸른색, 그런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흰색 광원이 필요한 어떤 상황 또는 사진 광원, 자외선 광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열방사는 약간 붉은색 같은 난색이고 이 방전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 또는 흰색 쪽. 흰색에 가까운 푸른색인데 푸른색은 약간 아른거리는 건데 특이하게 누구만 나트륨 등만 약간 노란 기미의 빛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재에 이제 특별히 LED 등이라는 게 나오죠. LED 조명. 자, 이 LED 조명은 이 열방사나 방전과 달리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가지고 그 발광 다이오드 하나하나마다 빛을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도 많이 전력 소모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광등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쓰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그 선명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열 발생도 적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가 다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신호등 같은 것도 보면은 이 LED 조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도 잘 안 보였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마다 이렇게 픽셀처럼 돼 있는 애들이 빛을 발하는 방식, 그게 바로 LED 조명인데 이거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애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빛을 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좀 비싸다는 거. 되게 비쌉니다. 약간 얘네들에 비해서.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은 요 정도 선에서 출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명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조명이라는 것은 광원색이죠. 광원색. 특히 여기서는 무슨 광원이죠? 인공광원입니다. 인공광원. 사람들이 만들어 쓰는 방식인데 조명은 빛을 발하는 거죠. 어떤 식이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열방사 방식과 루미네센스, 즉 방전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열방사는 백열등, 텅스텐, 할로겐 등이 대표적이고 방전등이라는 것은 고압과 저압이 있는데 저압은 대표적인 형광등, 고압은 수흠, 메탈, 나트륨, 크세논 등.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그러나 주로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로 정리한 겁니다. 그 외에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LED 조명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조명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조색에 대한 것도 배웠고 측색에 대한 것도 측색에 대한 부분 배웠었죠. 이후에 이제 보세요. 배워야 될 게 이제 조색이라는 파트와 이제 그것을 전달하고 검색하고 이런 것들 한다고 했었죠. 조색의 안에는 뭡니까? 재현이라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현, 그리고 검색, 이런 건데 요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똑같은 상황, 즉 뭘 만들어야 된다?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 보게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습했던 대로 시험장 가서 그 분위기에 그 조명에 선생님 감독관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장소 가게 되면 장소도 많이 좀 적응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게다가 조명도 어느 자리에서는 상당히 어두운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넘어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잘하려면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뭐예요? 이거 전달을 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최대한 오차를 줄여야 되는데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 또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KS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육안을, 자, 기계를 이용하는 하는 방식이 있고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색, 이것도 우리 뭐야, 육안이 아니라 기계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측색기. 근데 지금은 이제 육안 검색입니다. 그러면 이 육안 검색의 상황과 육안 조색의 상황도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라이트 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걔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했을 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빛이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관찰하는 각도는 항상 45도를 유지했었죠, 그죠? 90도로 들어오면 45도로 보고, 45도로 들어오면 90도로 보고, 결국에는 그 관찰 각도는 몇 도로? 45도로 하라. 몇 도? 45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도죠, 조도. 조도는 뭐예요? 빛의 밝기죠. 조명도죠. 얘는 1000럭스 정도. 몇 정도? 1000럭스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도 약간 어두울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너무 높으면 발광, 그러니까 그 조색할 때 그 대상이 막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우면 또 탁해지게 보여지겠죠. 근데 시험 볼 때 장소는 이 1000럭스 이하일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강원은 D65 강원 또는 C강원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C강원은 먼셀 표색계, 먼셀의 그 색표집을 비교할 때는 얘를 사용한다는 거. 보통은 D65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의 각도라고 했었죠. 그죠? 두 가지 있었습니다. 2도와 몇 도를 10도를 정했다고 했어. CI에서. 이걸 표준 관측자 각도인데, 얘와 얘는 뭐 50cm 정도에서의 뭐 2cm 면적이, 얘는 뭐 9cm, 8cm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맞히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여튼 각도는 요 정도로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표기나 이런 건 무엇으로? KS, 한국에서 정한 KS 규격을, 그리고 규격에서 정한 먼셀 기호를 사용해서 뭐 하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균제도. 균제도라는 것은 그 조도 자체의 균이란 정도를 얘기하는데, 대충 얼마여야 된다? 0.8 이상. 균제도는 얼마? 0.8 이상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작업면은, 작업 크기 있죠. 작업 판자는 대충 얼마? 30에서 40cm로 하자. 뭐 더 크면 안 되나? 사실은 됩니다만, 이렇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했어. 그래서 조색을 이 상황에서 했어. 그럼 검색도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실기 시험 보러 가게 되면은, 이제 조색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하고,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이제 물론 측색기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차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오차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련히 잘하고 계시겠죠.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관측용 바닥에 검색대. 이 검색대는 뭐예요? 무채색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컬러가 있으면은 조색할 때 안 되죠. 검색할 때 안 되죠. 영양, 개시 대비, 뭐 이런 면적 대비, 뭐 기타 등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N 얼마? 명도는 N5 정도로 하자. 중명도. 그 다음에 벽면 같은 경우는 좀 더 밝은 N7 정도의 것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작업면이 저희도 그 정도 됩니다. 되고 이거에 맞춰서 조색 훈련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사실 다 갖춰서 하기가 어렵죠. 시험 장소도 이렇게 만들어주기 어렵습니다. 표준 강원도 보면 D65가 아니라 그냥 일반 형광등 밑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막 창문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막 그 자연 광원이 그대로 들어오거나, 또는 커튼 같은 게 있을 때 막 투과해서 들어온다든가, 커튼 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색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검색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져 있는 무슨 라이트 박스라는 게 있어요. 예. 걔를 활용해서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사실은 연습할 때도 라이트 박스 안에서, 시험 볼 때도 라이트 박스 안에서 해야 되는데, 뭐 비용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지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색이 갖고 있는 색상 명도 채도의 어떤 그런 특징들과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색을 한다든가 검색을, 특히 육안으로 할 땐 이러한 조건에서 하자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조색의 조건, 검색의 조건, 재현의 조건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검색을 하면서의 특징들이 있는데, 조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피지컬적인 문제도 있겠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피지컬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20대의 젊은 여성이 가장 이러한 조색과 검색하는데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저처럼 저는 다 안 되죠. 남자죠. 나이가 많은 노땅이죠. 늙은이 안 되죠. 나이 많죠. 그러니까 못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연습을 통해서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넘어설 수는 있는데, 보통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20대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을 계속 검색할 때는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조건 등색이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곳에 무채색, 특히 다른 무채색이에요. 그걸 보고 순응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안 검색이나 이후에 나올 육안 조색 다 동일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측색과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의 색에 관련해서 빛의 색, 그죠? 관리할 때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디지털 색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디지털 색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색채라는 건 색을 디지털화 시켜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디지털 색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디바이스라는 것은 장치다. 자, 우리 기본적인 아날로그식 오프라인에서 하는 뭐 물감이나 이런 색료들은 어떤 장치가 필요 없잖아요. 직접 어떤 물체에 직접적인 색을 입히거나 또 그 물질의 세계에서 색을 적용하는데, 이 디지털 색채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이런 디바이스, 장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여러분들 모바일, 핸드폰에 있는 그 화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출력되고 인쇄되고 하려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색채는 디바이스,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일단 그 부분에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디지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장치들이 운영이 되기 위한 명령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장치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언어, 명령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그걸 기계어라고 하는데, 이 장치를 움직이게 할 때 쓰는 기본적인 원리는 어떠한 그 글이겠죠. 우리도 말이 있듯이. 근데 디지털에서는 기본적으로 0과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장치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0과 숫자 1로 표현하는, 숫자로 표현해서 정보를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는 바로 디지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방식과의 반대되는 방식은 아날로그라고 하죠. 아날로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과는 다른 신호, 시그널, 사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지털 영상과 아날로그 영상의 차이라고 한다면, 과거 이제 우리 비디오 테이프라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모르나요? 옛날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필름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하게 되면 요 필름에 있던 신호가 일로 옮겨지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복사를 하면 할수록, 카피하면 할수록 그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색채, 디지털 그 영상은, 지금도 여러분 저랑 디지털이거든요. 영상이에요. 이것은 복사를 하더라도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숫자거든요. 숫자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지, 자, 컴퓨터 어떻게 화면을 보게 되면 이미지, 지금도 여러분 저 영상을 보고 있지만 저의 이 영상의 움직임이나 이 색들의 표현들은 다 이 숫자 두 가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예전 매트릭스 보면 010000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 체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디지털인데 과거 컴퓨터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USB 이런 게 있었지만 과거에는 종이에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뚫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컴퓨터 속에 두면 여기에 yes, no, yes, no 이렇게 구멍 뚫린 거에 따라서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걸 이제 컴퓨터에 수치로 직접 명령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진법이라고 하죠. 이진수.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디지털 체계인 0과 1 가지고 무엇을 색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색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색채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GB라는 가산혼법이죠. 가산혼색.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RGB 방식이다라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었죠? 그래서 레드와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삼원색으로 보통 이 디지털 색채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실제 출력이 되고 실제로 물체색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RGB가 아니죠. 뭐로 표현됩니까? CMY로 표현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디바이스 장치에서 특히 모니터나 TV는 다 무슨 방식으로? RGB의 가산혼색, 색광혼합, 가법혼색의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우리 보통 디지털 색채에서는 보통 색의 밝기라든가 또는 뭐 이런 컬러들의 수 이런 것들을 뭐로 표기를 하냐면 비트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비트. 빨래할 때 세제 이름 비트가 아니라 비트예요. 그래서 각 색의 어떤 밝기를 뭐로? 이 비트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RGB라는 이 각각 삼원색의 비트를 R에다가 G에다가 B에다가 각각 비트를 조절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색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비트수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또 색상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비트라는 거. 자, 비트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우리 나와 있죠. 교재에 신호를 나타내는 무슨 단위? 최소의 단위다. 그게 뭐다? 비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색이라든가 가지수 또 밝기 이런 것들을 뭐로? 비트로 표현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1비트. 예전에는 그냥 1비트란 0과 1. 아까 얘기했었죠? 디지털이라는 것은 0과 1이라는 숫자 가지고 이진수죠. 이진법으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1비트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검은색과 그다음 뭐예요? 흰색만 표현하겠죠. 몇 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까? 두 개의 색상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화면에 검은색과 흰색인데 거의 검은색이겠죠. 그래서 명암 같은 것도 없는 그냥 단편적인 검은색과 흰색 표현만 가능한 게 바로 1비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비트라는 말이 있어요. 자, 2비트라는 것은 2의 2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2의 2승. 그러면 이거 총 몇 개? 4개의 색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4개의 색을 표현하는데 이거 초창기 우리 이제 컴퓨터 안에 그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됐던 그래픽 카드 이름이 CGA 그래픽 카드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1비트는 0과 1, 2비트는 4개. 요 정도까지만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는 지금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 기사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참 별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표현이 가능하냐. 이제 간단한 명암 4개를 가지고 4단계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제 이때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4비트가 있습니다. 4비트. 4비트는 2의 8승이에요. 2의 8승. 그러니까 아니죠. 2의 4승이죠. 2의 4승이니까 총 몇 개의 색상? 16개의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되었던 그래픽 카드를 우리는 EGA라고 합니다. EGA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요. 이 4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나올 16비트 정도의, 그러니까 8비트나 16비트 정도의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었어요. 요때 4비트 가지고도 지금에 말하는 이제 요때까지는 좀 흑백이라고 한다면 요때부터는 이제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비트짜리가 이제 있습니다. 8비트. 자, 8비트라는 것은 2의 뭐죠? 8승이죠. 그래서 이거는 256개의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VG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컬러 화면은 이 8비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비트 A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1990년대에 많이 사용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아십니까? 우리 스타크래프트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RGB라는 것에 이 비트 수를 적용해 가지고 색의 가지수나 밝기를 표현해 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도라고 합니다. 요 안에 비트를 주고 그걸 가지고 색과 그 밝기를 조절하는 걸 우리는 심도, 색 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조절을 하는데 8비트 같은 경우는요. R과 G는 3비트로 정해놨고요. 그 다음 B는 2비트. 그래서 총 256개가 나옵니다. 뭐냐? 3비트니까 얼마예요? 2는 4, 4이 8. 그럼 8 곱하기 8 곱하기 이거는 뭐죠? 2비트니까 4. 이렇게 하게 되면 256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R과 G, B를 똑같은 비트 수를 하는 게 아니라 R과 G는 3비트로, 그 다음 B는 2비트로 이렇게 정해서 색을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색심도라고 한다. 야,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볼만한 수준의 스타크래프트 정도의 초창기 화질, 해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640에 480 해상도라고 하죠. 뭐 이 개념은 나중에 모니터 할 때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인덱스 컬러라는 개념이 인덱스 컬러. 그래서 우리 GIF 같은 거가 인덱스인데 인덱스 컬러가 256개의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색을 위주로 쓰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인덱스 컬러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256의 8비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아우, 막 짜증나죠. 그죠?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5번째 16비트입니다. 16비트는요, 2의 16승이겠죠. 자, 2의 16승은 대략 65,000 컬러입니다. 65,000 컬러. 못 믿겠으면은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셔야 합니다. 물론 65,000 얼마인데 그냥 뒤에 거 떼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래픽 카드를, 자, 8승 VJ. 자, 이 16비트부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 컬러라고 합니다. 무슨 컬러? HIGH 컬러, 하이 컬러. 하이 컬러라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RGB를 R과 B를 얘는 5비트로 하고요. G를 얘는 6비트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R과 RGB를 5비트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도를 조절해서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R과 B를 5비트, G를 6비트. 이거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서 뭐 때문에
기사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이 컬러 그럼 뭐야? 16비트. 인덱스 컬러 그럼 누구야? 8비트.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지워서 합시다. 이렇게. 여섯 번째. 24비트입니다. 24비트는 2의 24승이죠. 그러면 대륙 얼마냐? 1677만 교재도 나와요. 7000 컬러죠. 이런 정도죠. 이런 식으로 색 가지수가 많아지면 색의 해상도, 색의 밝기라든가 색의 명암 뭐 이런 것들 표현이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실제색, TRUECOLOR, 트루 컬러, 실제색이라고 합니다. 실제색, 한국말로는 실제색, 영어는 트루 컬러.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R과 G와 B를 각각, R, G, B를 각각 8비트씩 심도를 조절해서 하게 되면 요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 이거 자주 나와요. 트루 컬러 하면 24비트. 아셨죠? 예. 예전에는 그냥 요거만 물어보는 거였는데 8비트는 인덱스 컬러, 16비트는 하이 컬러, 24비트는 무슨 컬러? 트루 컬러. 이것까지. 그리고 할당된 게 얘는 8비트씩 할당됐다는 거. 거기까지 예,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32비트입니다. 32비트는 2의 32승이겠죠. 얘는요 기본적으로 24비트에다가 투명한 값으로 8비트를 더 추가한 거예요. 24비트에 요거 트루 컬러에다가 투명한 부분인 8비트를 넣어서 이거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래서 얘를 RGB,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 32비트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비트와 색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이 RGB 요 8비트, 이 8비트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좀 용량도 커지고 이 인덱스 컬러에 대한 뭐 이런 게 막 커지면서 심도를 어떻게 똑같이 안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다르겠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기가 아니라 그 이상부터 전문가용들, 뭐 포토샵 같은 거 있잖아요. 전문가용이 있는데 그 전문가용을 보게 되면 뭐 64비트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8비트짜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용의 해상도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기계 장치, 디바이스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뭐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4비트는 각각 RGB를 16비트씩 할당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128비트는 이제 RGB를 32비트씩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디지털 색채의 이 부분인데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제 디지털 이미지는 해상도, 첫 번째 뭐예요? 해상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멘션, 영어로 디멘션은 뭐 차원?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 깊이, 비트의 깊이. 심도죠? 심도, 색심도. 그 다음에 컬러 모델.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교재 나와 있죠? 예. 이런 특징들을 얘네가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해상도, 디멘션 차원, 비트 깊이, 요거 심도, 컬러, 모델 이런 것들이 요거에 의해서 특징을 갖는다,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디지털 색채라는 것은 아날로그와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날로그는 시그널, 사인의 개념으로 점점 뭐 카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질이나 용량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디지털은 이런 숫자, 이진수, 이진법이죠. 이걸 사용해서 명령을 하다 보니까 어떻다?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얼마든지 복사하더라도 연결이 되죠.
자, 정보 표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색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러한 명령을 주고 하는 것들, 정보를 가장 최소의 단위를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비트는 0과 1. 그래서 색으로 따진다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되는 거죠. 아주 단편적인, 그죠? 평면적인 그런 색이에요. 2비트는 2의 2승, 4비트는 2의 4승, 8비트는 이렇게 승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색 가지수고요. 특히 8비트는 인덱스 컬러, 16비트는 하이 컬러, 24비트는 트루 컬러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각각 색 가지수까지 나옵니다. 그것까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색채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색채 체계 배울 때 뭐 배웠었습니까? 기본적인 먼사일 표색계, 오스트발 표색계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색채에서도 표현되는 색채 체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색채 체계. 표색계. 디지털 표색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디지털 표색계. 예. 첫 번째, 우리 했었는데 LAB 모드가 있습니다. LAB 모드. LAB 모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LAB. 그래서 LAB에서 L은 뭘 나타내는 거죠?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A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빨과 그린. B는 뭘 나타내죠? 노랑과 파랑 똑같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LAB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통 요거는 어디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냐면은 포토샵 같은 데를 보시면 돼요. 포토샵 프로그램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모드로 작업할 것인가를 고르라 하거든요. 그때 뭐 RGB 모드로 할 것이냐, 뭐 CMY 모드로 할 것이냐, 뭐 인덱스 모드로 할 것이냐 이걸 선정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B 모드라는 게 있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모드 중에 하나가 RGB 모드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MY 모드. 요 세 가지를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 RGB 모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RGB마다 8비트씩 주게 되죠. 8비트씩.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했었던 거 1677만 컬러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했었죠. 뭐 요거를 가장 이 8비트씩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24비트 있죠? 예, 24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LAB 같은 경우는 보통 16비트를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자, 24비트까지도 표현이 가능한 게 RGB입니다. 그래서 CMYK, RGB, 그 다음에 LAB 모드 이런 것들은 색 표준 우리 배웠던 거랑 거의 같아요. 내용이. 근데 디지털에서 사용한다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LAB 모드는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RGB 모드와 CMYK 모드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색 영역이라고 그랬었죠. 색 공간, 그러니까 색 영역,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색광 혼합이잖아요. 얘는 색료 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어때요? 색 공간이 넓겠죠. 그리고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디바이스라는 장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색이 실제로 재현됐을 때 내가 봤던 그 색과 실제 출력되는 색이 물론 뭐 색상 명도 채도가 완전 달라지진 않지만 색상도 약간 차이가 생기고 명도와 채도도 약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차를 줄이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색채의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RGB가 나중에 출력될 때 CMY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B 모드로 변경했다가 다시 CMY로 오게 되면 그 오차나 이런 것들 좀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 LAB 모드 자체가 첫 번째는 이걸 하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생맹인 분들의 어떤 관점에서 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생맹이신 분들을 위해서 잘 쓰지는 않지만 이 생맹인 분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색상 명도 채도의 어떤 그라데이션 같은 거를 아주 상당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색감에 의해서 어떤 색의 어떤 그
색감을 보기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얘를 CMYK로 이제 인쇄를 하려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색차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탁해지고 많이 어두워지고 또 색도 약간 변할 때 얘로 갖다 가게 되면 그 오차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RGB 이거는 이제 색광 혼합, 얘는 색료 혼합이다. 그래서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보통 이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쇄가 아닌 모니터 상에서 우리가 웹이나 이런 데서 표현해야 될 때는 뭐 보통 RGB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GB마다 우리 각각 뭐예요? 우리 이제 교재 나와 있는데 25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이게 R, 그다음 G, B 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5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R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예전에 배웠었죠? 레드, 그린, 블루, C, M, Y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교재도 나와 있지만 255가 전체가 다 있으면은 이제 색광 혼합이니까 어때요? 흰색이 돼야 되고요. 전체가 다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밝아지는 거니까 다 어두워져야 되죠. 검은색이 되고 0이면 검은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이면 회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5하고 0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무슨 얘기입니까? 255 여기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빨강만 있다는 얘기니까 빨강이죠. 여기만 있으면 그린이죠. 여기만 있으면 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255와 255하고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드와 그린이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없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죠? 노란색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RGB 모드의 표기 방식으로 어떤 색이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레이스케일 모드인데 이건 흑백 이미지 모드입니다. 보통 뭐 흑백 음영, 회색 음영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트맵 모드라는 게 있죠. 비트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비트 0과 1,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듀톤 모드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잉크 색을 톤별로 단일, 2중, 3중, 4중의 회색 음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그 컬러를.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듀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인덱스 컬러 얘기했었죠. 256 컬러, 그죠? 256 컬러. 256 컬러를 쓰게 되면은 좀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웹이나 이러한 용량이 좀 적어서 유리한 웹상에서의 이미지 이럴 때 쓰는데 보통 인덱스 모드는 보통 GIF 저장 방식을 사용하고요. 문제가 있다면은 인덱스일 때는 이 RGB나 CMYK가 작동이 100%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덱스를 RGB나 CMYK로 변형했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거는 아시죠? 컴퓨터 그래픽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기사 시험 볼 때도 이제 포토샵 이용해서 여러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잘 다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필기 시험을 위한 거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분은 좀 포토샵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기사는. 왜? 이제 기사가 2교시를 이 디지털 색채 관련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죠. 특히 포토샵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SB 모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휴는 색상, Saturate는 채도, 그 다음에 B는 명도를 나타내는 거죠. 걔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얘의 표현한 점은 아까 우리 LAB처럼 죄송합니다. LAB가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HSB가 이런 그라데이션 표현이 좀 편합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의 그 색채 창을 뜨게 되면 거기에 모드를 선택해서 하는데 그 중에 LAB와 뭐 HSB 이런 게 있는데 특히 HSB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은 표현들이 아주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인쇄할 때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인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RGB와 CMYK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RGB 모드에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저장할 때 어떤 오차, 이 색차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다는 거 외에 그레이스케일 모드는 흑백 모드, 비트맵 모드는 비트,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로만 표현하는 거. 듀토는 내가 선정한 색을 컬러를 흑백에 넣을 수 있어요. 음영으로. 인덱스라는 것은 GIF 우리 저기 저장 방식의 256 컬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HSB 모드는 이제 색상 명도, 채도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좋은 점은 뭐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데 편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색채 관련한 용어 및 기능인데,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우린 특히 이제 색을 다루는 거니까 좀 이미지와 관련돼 있겠죠. 자, 표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벡터 방식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비트맵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는 뭐냐? 이제 이미지에 관련해서 얘는 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비트맵은 뭐로 표현하는 거죠?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선, 비트맵은 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아주. 그래서 벡터는 뭐 침을 벡터, 가르침 벡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비트맵은 비트박스, 북치기 박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트, 점인데 우리 또 앞에서 기본적인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좀 안 하고 넘어갔네요. 해상도라는 개념은 우리 이제 좀 그 모니터랑 영상 이런 것에서의 해상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의 해상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해상도라는 것은 얼마큼 선명하게 잘 보이는가의 개념인데, 보통 이 해상도는 PPI라는 단위를 쓰는 거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픽셀 per inch죠. 1인치, 이게 2.54cm인가 그렇죠.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PPI는 이 네모난 형태의 가 아니라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안에 몇 개의 점이 있는가. 그래서 PPI는 뭐다? 1인치 안에 1인치라는 길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픽셀, 점의 개수를 우리는 PPI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PI라는 말이 있죠. 도트 퍼 인치인데 이것도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의 수, 도트. 그래서 이건 보통 도트는 그 실제 출력되는 그 출력되어지는 그 인색이 있죠. 걔네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PPI는 이제 픽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픽셀과 같은 점으로 그림을,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비트맵이라고 하고요. 선의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벡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벡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대표는 누구다?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비트맵이라는 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누구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선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가 되더라도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비트맵은 점이죠. 그래서 해상도를 높게, 1인치 안에 픽셀을 높게 하게 되면 그 1인치 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점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렇게 표기가 될 때 이렇게 선을 긋더라도 뭐가 이러한 엘리어싱 그럽니다. 엘리어싱. 이렇게 층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보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흐리게 자연스럽게 색을 넣어서 요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를 안티 엘리어싱 그럽니다. 안티 엘리어싱. 층계지는 현상을 엘리어싱 그러고, 그 사이에 중간색을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 그걸 또 보관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트맵은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확대하면 이 점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깨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벡터는 선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든 적든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선으로 작업하는 애들이 누가 있죠? 뭐 CAD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도면 그리는. 그리고 프리핸드, 코렐 드로우라는, 요즘 많이 쓰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코렐 드로우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리고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페인트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 우리 이 물체에서는 작업을 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 이 디지털화된 애들은 별도의 보관을 해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저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장하는 방식이 그 디바이스, 예전에는 그 장치들마다 자기들만의 저장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작업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또는 그 장치에서의 이미지를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장치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호환한다라고 그러죠. 호환할 수가 없었죠. 뭐 지금은 웬만하면 모든 디바이스들이 다 호환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었는데 이 저장 방식에 대한 부분, 이 디지털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포토샵을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벡터 방식에서는 AI라든가 뭐 EPS라든가 뭐 PDF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비트맵은 JPG라든가 뭐 TIFF라든가 EPS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저장 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각각의 저장 방식들은 그 어떤 회사들이 자기들의 디바이스에 맞게 만든 건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JPG입니다. JPE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JPEG이라는 말을 쓰는데 얘들을 저장하게 되면 뭐 영우하고 뒤에 점 찍고 JPG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JPG라는 이 확장자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이 저장할 때는 이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그래서 두 가지, 손실 압축, 그 다음에 무손실 압축 이런 말이 있어요. 손실 압축, 그 다음에 무손실 압축.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이제 그 디바이스 장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용량이죠, 용량, 비트수, 막 이런 용량들을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디지털 색채는 이 기계 장치가 얼만큼 좋냐, 품질이 좋아지냐에 따라서 디지털 색채도 같이 표현이 되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손실 또는 무손실. 특히 웹상이죠. 우리 지금은 이제 5G 막 이상으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뭐 일도 아니죠. 전송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선생님 초창기 때 막 천리안 막 이런 거 할 때는요, 사진 한 장도 정말 천천히 갔어요. 한 장 보내는데 막 30분씩 걸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홈페이지 같은 거 웹상에 올리려면 다 잘라서 올렸었어요, 이미지를. 왜? 전송할 때 잘라서 보내주면 상당히 빨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통으로 이만하게 작업해서 올려도 뭐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금방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는 이미지들이 필요했겠죠. 그런 목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애들이 JPG라든가 GIF라든가 PNG 이러한 확장자들이 바로 이 저장 방식들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JPG 같은 경우도 손실 압축, GIF도 손실 압축. 그 무슨 얘기냐? 압축을 하게 되면 이미지도 깨지고 해상도도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PNG라는 이 저장 방식은 무손실 압축입니다. 그래서 이 JPG와 GIF가 가진 특징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압축을 하더라도 손실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또 이 GIF의 특징 중에 GIF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과 애니메이션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PNG도 GIF처럼 투명한 그런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작업이 안 되고요. 또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되지만 과거에는 운영체제 말고 익스플로러 같은 애들과 호환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버전이 좀 낮은 그런 익스플로러 같은 데서는 표현이 안 됐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TIFF라는 거가 있는데 이 TIFF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도비랑 그 MS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TIFF는요, 무손실 압축으로서 최초의 그 무손실 압축 포맷 방식인데 상당히 그 화질이나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JPG, EPS, GIF, TIFF, PNG, PDF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JPG와 PNG와 GIF는 웹상에서 사용되는 목적처럼
용량이 크지 않으면서도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 그러한 애들로 사용됐다라는 거. 특히 GIF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투명한 그러한 이미지들이 사용됐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웹상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JPG와 GIF라는 거. 이제 PNG는 JPG랑 GIF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압축을 하더라도 손실이 많이 안 되는 비손실 또는 무손실, 무손실, 비손실 뭐 같은 말인데 많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EPS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포맷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쇄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4장의 필름을 뽑거든요. 그럴 때 CMYK라는 4장의 필름을 뽑습니다. 컴퓨터 작업할 때도 CMY가 아니라 CMYK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CMY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합치면 검은색이 되지만 실제 인쇄를 하게 되면 완전한 검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 K를 먹이라 그래요, 먹. 그래서 K까지 포함한 그러한 식의 이제 표현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분판, 색을, 필름을 분판할 수 있는 방식의 저장 방식이 바로 EPS 방식입니다. 그래서 EPS는 장점이 벡터도 되고 비트맵도 되면서 고품질 인쇄의 저장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IFF라는 게 있습니다. 이 TIFF도 무손실, 손실 없는 아주 압축 방식인데요. 어도비랑 MS에서 만든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출판 사진이나 전문 사진과 같은 고해상도의 그런 고품질 이미지를 사용할 때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압축 방식, 저장 방식이라는 거. 자, PDF는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전자문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포토샵에서 또는 서체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썼던 그 서체를 깨지 않으면 다른 환경의 컴퓨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자가 깨집니다. 바뀌죠. 근데 이 PDF는요, 그냥 그 문서 작업했던 대로 서체도 표현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전자문서 형식, 특히 뭐 디지털 인쇄라고 하는데, 우리 ISO 아시죠? 국제 표준 만드는 그곳에서도 문서 형식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서류 보낼 땐 다 뭐로 만들어서 보내야 돼? PDF로 만들어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워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PDF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 방식이라고 해서 어도비가 1993년도에 만든 포맷 방식입니다. 저도 근데 PDF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최근에. 요즘 인쇄할 때도 보면 PDF로 많이 전자출판을 하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 컬러 시험 볼 때도 저장 방식은 PDF로 저장한다는 거.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번째 강의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조명은 열방사 형식과 그 다음에 방전등, 그죠? 루미네센스라고 그랬죠. 예, 그 방식이 있는데 방전등도 저압과 고압이 있다 했었습니다. 저압의 대표적인 애는 누구다? 형광등이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열방사의 대표적인 것은 백열등, 텅스텐, 할로겐 등이 있고요. 방전등은 수은등, 메타할로이드, 나트륨, 크세논, 형광등 이런 것들이 있다 했었습니다. 각각 특징과 어떤 색을 내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백열등처럼 열방사 애들은 거의 난색 계열의, 그죠? 붉은색의 빛을 내고요. 한색 계열은 방전등은 보통 한색인데 좀 특별한 애가 하나 있었죠. 나트륨 등만 약간 어떻게 노란색의 기미를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광검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검색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유광검색이라는 것은 눈으로 색을 검색하는 건데 조색하거나 측색하거나 검색할 때 다 어떤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육안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뭐 45도 각도에 1000럭스에 균제도는 0.8에 D65 강원에 2도와 10도의 각도에 30과 40cm의 면적 파는 N5에 주변 환경은 N7에 등등의 환경을 얘기했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색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0과 1의 그런 글로, 숫자로 표현하는 거다. 그죠? 이진법, 이진수. 반대되는 개념은 아날로그 방식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고 하고 그 비트를 가지고 색이라든가 문자, 숫자, 기호, 이미지 이런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 최소 단위가 바로 비트인데 1비트죠. 1비트,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 16, 24, 32 각각 2의 2승, 2의 4승, 2의 뭐 8승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숫자가 나오고 RGB라는 색광 혼합 각각마다의 채널마다 비트를 조절하는 걸 우리는 색심도라 하고 기본적으로 인덱스 컬러 그러면 8비트를 기억하고 그다음 하이 컬러 그러면 16비트 그다음 트루 컬러 이거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24비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디바이스 장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장치 간의 호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장 방식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모드 우리 배웠습니다. RGB부터 CMI, LAB 뭐 이렇게 배웠고요. 해상도라는 개념도 배우죠. 왜? 디바이스 장치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픽셀 포 인치,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는가를 표현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벡터와 비트맵이 있다. 벡터는 선, 비트맵은 점. 보통 벡터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 비트맵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이 벡터 방식도 마찬가지 작업하면 저장해야 될 때 AI, EPS 이런 애들 AI, EPS는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PDF도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비트맵이랑 포토샵에서는 뭐 JPG, GIF, PNG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분하는 문제도 좀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 성격이 다른 하나의 저장 방식은 1 AI, 2 JPG, 3번 GIF, 4번 PNG. 그러면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또 벡터와 비트맵의 특징을 물어보는. 자, 벡터의 가장 큰 특징은 선으로 표현하면서 확대하거나 하더라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트맵 같은 경우는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하면 깨진다. 그래서 층계지는 현상, 엘리어싱 현상이 일어나고 층계 사이의 중간색으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걸 안티 엘리어싱 그런데 그런 걸 우리는 보관법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디바이스라는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장치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그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간에 색오차가 엄청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이 색채 조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디지털 색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조색에 대해서 이제 조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양이 많습니다. 원래 다음 시간 배울 게 되게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왔었는데 특히 다음 시간 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21강은 많이 어렵게 이제 요즘에 출제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더 심도 있게 가르치는. 예전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이 정도까지 설명을 잘 안 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정도의 미시적인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무엇 때문에? 기사 때문에. 그럼 산업기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배워두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여전히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만 지나면 색채 관리 파트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색채 디자인은 어렵지 않아요. 색채 디자인은 어렵지 않는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해요. 그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해서 그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색채 디자인은. 일단 마지막 다음 시간까지만 배우시면 이제 어려운 파트는 다 끝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 모습 뵙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라? 이론서를 보고 암기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강의만 들으시면 안 돼요. 듣고 나면 앉아서 애우세요. 물론 100% 애울 수는 없어요. 까먹죠? 그래도 애우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